나루터 옆 들판에 최부자라 하는 만석군이 살았는데 땅도 많고 쌀도 넘쳐났지만 자식이 없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최부자는 곤방대를 문 채 한숨만 쉬었고 부인 김씨는 절마다 돌아다니며 빌었지. 부처님, 신령님, 삼신할미님, 제발 핏줄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반편이라도 좋으니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지 이듬해 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 뭐요. 그 아이가 바로 승룡이라오. 오를 승, 용, 룡.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관직에 오를 아이로다. 만석군 아비가 상놈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이름을 거창하게 짓기는 했으나 아들은 부모의 바람처럼 영특하진 않았던 거라. 글 공부엔 영 소질이 없었고 한 달이 지나도 천자문 한 장을 못 뗐으니 말이오. 아이고, 속 터져. 누굴 닮아 저러는지. 최씨 부부는 성이 머리끝까지 나서 한양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글 선생을 모셔왔지. 환경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저 아이 혼자 있으니 게을러지는 것이지요. 그럼 어찌해야 하는데요? 근방에 똘똘하고 행실이 바른 아이들을 모아서 승룡이와 함께 공부하게 하시지요. 아니, 선생님을 어렵게 모셔왔는데 우리 승룡이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다른 아이들도 가르친단 말씀입니까? 자고로 경쟁이 붙어야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하는 거지요. 마님께서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저희야 선생님만 믿고 말씀대로 합지요. 그렇게 하여 근방의 도령들을 모았지. 똑똑하고 의욕은 있으나 가난해서 책조차 구해 읽기 어려운 도령들로서는 조선 제1의 일타 선생에게 공짜로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 그런데 최부자의 지원을 받아서 승룡이와 한 서재에서 공부하게 된 벗들이 두각을 나타낼 때 정작 승룡 자신은 경쟁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친구가 잘 되어 좋아하는 거였소. 그러니 어찌 됐겠소. 몇 해가 지나 그 친구들은 보란듯이 하나둘씩 진사시에 합격하여 한양으로 떠나기 시작했으나 오직 승룡이만이 낙방의 쓴맛을 보게 된 거요. 아휴, 남의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킨 것이니 그야말로 죽 써서 개 준 꼴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이후 다른 선생을 붙여 과외를 시켜도 승룡은 번번이 낙방을 했다오. 부모의 속이 까맣게 탈 무렵 승룡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어미아비를 애타게 했는데 승룡이 한 동네에 사는 여인에게 반하여 혼인을 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라. 아버님, 어머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 이놈! 벗들은 다 과거에 합격해서 한양으로 떠났는데 지금 계집 타령을 하고 있는 게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승룡이도 물러서지 않았소. 그는 꿇어앉은 채로 고집을 부렸고 급기야 곡기를 끊겠다고 버티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사흘을 굶어서 낯빛이 하얘진 아들 앞에서 부모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구나. 그래, 장가를 가면 철이라도 들겠지. 이로써 승룡이는 제 고집대로 혼인을 할 수 있었고 부부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오.
그러나 대청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씨 부부가 혀를 찼지. 경서를 통째로 외워도 모자랄 판에 마누라 손만 잡고 앉았으니 내가 저럴 줄을 알았지. 보다 못한 최 부자가 승룡을 불렀다오. 내일부터 청운사로 들어가거라.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진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다음날 승룡은 억지로 짐을 꾸려서 청운사로 떠나긴 했으나 공부가 손에 잡힐 리 있나. 밤이 깊어지자 승룡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가 별채의 담을 넘었다오. 부인, 아이고, 서방님, 이러시다 아범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부인이 보고 싶어서 그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걸 어떡하오. 부모님이 깰까봐 목소리도 죽여가면서 그간의 그리움을 나누고 승룡은 다시 절로 돌아갔지. 그렇게 아슬아슬한 밀회가 몇 번 이어졌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느 밤 승룡이 별채의 담을 넘는 것을 최 부자가 보고 말았소. 저놈이?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아들 녀석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 예? 승룡이가 다녀갔다고요? 그렇다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던 듯하오. 그냥 두면 수시로 산에서 내려올 것이니 방문 앞에 이 애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표식이라도 둬야겠소. 그리하여 밤마다 며느리의 방문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았지. 그리고 그 옆에 굵은 몽둥이 하나를 떡하니 세워두었다오. 한 번만 더 절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몽둥이로 혼꾸녕을 낼 것이라는 경고였던 셈이지. 며칠 뒤에 승룡은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또 산을 내려왔소. 오늘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더 보고 오자. 그 다음부턴 정말 글만 볼 거야. 달빛이 고요히 내리던 밤, 승룡은 익숙하게 담을 다 넘었소. 숨을 죽이고 별채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만 발걸음이 얼어붙었지. 이건 웬 남자의 신인가? 어떻게 내 아내가 외간 남자를 방에 들였단 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다오. 모두가 나를 무능하다 하였으나 아내만은 나를 믿어주었는데 이제 아내마저 나를 포기했구나. 이미 일이 벌어진 마당에 아내에게 따져서 무얼 하겠는가. 이 쓸모없는 놈은 나가서 돼지던지 해야지. 하여 승룡은 문을 두드려 볼 생각도 못하고 등을 돌려서 그 길로 집을 나와 멀리 멀리 떠났다오. 승룡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으니 만석군 최부자의 집에는 한숨만이 쌓여갔소. 공부하던 남자애도 가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은 채 몇 년째 종적을 감춘 거라. 승룡아, 대체 어디로 간 게냐? 무정한 녀석. 암만 공부가 싫어도 그렇지 어찌 4년이나 집을 떠나 있는 게야? 어찌됐든 살아만 돌아와다오. 부부가 똑같이 아들의 이름만 불러대며 시름시름 알아누워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날보다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다오. 내외가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소문이 파다할 무렵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최부자의 이복 동생이자 승룡의 삼촌이었소. 그는 평생을 본처 자식인 형님의 그늘에 가려 반쪽짜리로 살아온 서름을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키워온 자라오.
형님, 이렇게 자리 보전하고 누워 계시면 어찌합니까? 제가 어떻게든 조카를 찾아오겠으니 이 아우를 믿으십시오. 자네가 정말 승용이를 찾아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형님. 온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오고 말고요. 집을 나선 삼촌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소. 찾기는 뭘 찾아? 찾을 수가 없어야 내 세상에 오지.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던 거라오. 조카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저 태산 같은 재물을 제 것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으니 말이오. 그날부터 삼촌은 팔도장터를 쥐잡듯 뒤지고 다니며 조카와 비슷하게 생긴 놈을 찾았는데 얼마 뒤에 승룡이와 꼭 닮은 거렁뱅이 하나를 발견한 거라. 삼촌은 개똥이라는 거렁뱅이를 주막으로 끌고 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술과 고기를 사주었다오. 오늘부로 자네는 팔자가 비었네. 이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요? 자네 잠시 죽은 사람 노릇 좀 해줘야겠네. 아니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노릇인가? 삼촌은 개똥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 자네가 만석군의 아들 승용이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저 집 재산의 절반은 자네 것이야. 저더러 사기를 치라고요? 아니지, 이건 효도일세. 자식 잃고 죽어가는 늙은 부모를 살리는 일이 사기라 할 수 있겠는가?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며 빚쟁이에게 쫓기던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큰 재산에다가 어여쁜 색시도 생기고 불쌍한 부모들에게 아들이 되어주는 좋은 일까지 하는 것이니 잘 생각해 보게나. 삼촌의 가머니설에 혹한 개똥이는 그날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소. 삼촌은 개똥이와 함께 숙식하며 승용이의 말투, 걸음걸이, 표정 등을 가르쳤다오. 아니야, 그놈은 그렇게 경박하게 웃지 않아. 오히려 바보처럼 웃지. 어허, 입을 가리라니까. 그 어깨를 펴고 뒷짐을 지고 걸으란 말이다. 시간이 흘러 개똥이가 제법 승용이의 태를 갖추게 되자 마침내 삼촌이 최씨 부부를 찾아갔소. 형님, 제가 드디어 승용이를 찾아 데려왔습니다. 알아누워있던 부인 김씨가 맨발로 뛰쳐나왔고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버렸지 뭐요. 승용이냐? 네가 정말 내 아들 승용이더냐?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내 새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들 승용이가 틀림없었으니 그를 부둥켜 안고 부모는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오. 최 부자의 집은 5년 만에 다시 활기를 찾았다오. 소 돼지를 잡는 냄새며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풍악이 울려 퍼졌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돌아왔으니 됐다. 다시는 너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으마.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개똥이는 제법 그럴싸하게 아들 노릇을 해냈다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축하하는 잔치가 몇 날 며칠 이어졌지. 당장 죽을 것처럼 알아누웠던 늙은 부모는 잃었던 청춘을 되찾은 듯 했고 말이오. 아이고 애비야, 이것 좀 더 먹어라. 그간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사갔다. 에이, 어머님, 이제 밥은 지겹습니다. 술이나 한 상 거하게 차려오시지요. 가짜 승용이 개똥이는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다리를 뻗고는 진짜 승룡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지 뭐겠소. 그러나 부모의 귀에는 그저 응석을 부리는 아들의 목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지. 그런데 이때 승룡의 아내만은 가짜 남편의 눈빛이며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요. 아무리 몇 년간 떠나 있었기로서니 어찌 사람이 저리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승룡의 아내가 그가 가짜임을 직감했지만은 섣불리 입을 열 수는 없었다오. 당장 오늘 내일 하던 시부모가 아들을 찾고 나서 훌훌 털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게 되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게지. 한편 아들을 찾은 노부부는 어서 손주가 보고 싶어졌다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만 돌아와 달라고 빌더니만 이제는 또 아들을 닮은 손주도 보고 싶은 게 노부부의 마음이었던 거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각방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서방님이 돌아왔는데 밤마다 독수공방을 시켰던 게야? 어머님, 송구하오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래?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어머니, 실은 저 사람은 제 서방님이 아닙니다. 뭐야? 저자는 무엇 하나 서방님과 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맹랑한 것, 네가 우리를 아들도 못 알아보는 천치로 아는 게야? 승용이 없이 5년 동안 얌전히 있기에 정숙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어 곱게 봐주었더니 이제 보니 네가 딴 놈을 마음에 둔 거였구나. 그러니 멀쩡히 돌아온 서방을 가짜라고 우기며 밀어내려는 게야? 아닙니다, 아버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셔요. 저놈은 가짜가 틀림없습니다.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거라. 그날 밤 승룡의 아내는 대문 밖으로 무참히 쫓겨나고 만 거요. 승룡의 아내가 쫓겨나고 두어 달이 지났을까. 그 고을에 새 원님이 당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오. 그런데 그 새 원님이라는 사람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허름한 차림으로 주막에 앉아서 사람들의 하는 양을 지켜보았는데 그때 주막집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안악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지. 허허, 참 요지경일세. 만석군 최부잣집 며느님 꼴이 저 꼴이 되었으니. 왜? 그 집 아들 돌아와서 잔치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모르는 소리. 저 며느리가 글쎄 제 서방이 아니라고 각방을 쓰더래. 뭐? 그 어질던 며느님이 5년 만에 돌아온 서방을 몰라보고? 그렇다니까. 자기 서방이 아니라고 발광을 하더래. 그래서 최부자 내외가 며느리가 분명 새 서방을 뒀을 거라면서 내쫓아버렸다지 않아. 그래서 지금 새 며느리를 들인다고 매파들이 들락거린다는구먼. 이때 국밥을 뜨던 원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 그 원님이 누군고 하니 바로 어린 시절 승룡의 글벗이었다오. 최씨 부부가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가난한 양반 자제들을 모았을 때 그때 함께 글을 읽었던 자였지. 그래서 승룡의 속내며 여린 심성까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친우였던 거요. 원님은 승룡이의 아내를 불러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았지. 재수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승룡의 아내가 다행히 남편의 벗을 알아보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데
어째서 5년 만에 돌아온 승용이를 가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어찌 제 서방님을 못 알아보겠나이까. 우리 서방님은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뭐든 꼭꼭 씹어서 한참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자는 고기를 짐승처럼 뜯어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은 본디 본성이 착하시기도 하고 소심한 면도 있어서 누구에게든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어 하인들도 어려워하셨는데 글쎄 그자는 하인들을 닥달하고 쉴 새 없이 심부름을 시키지 뭡니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눈빛이었죠. 서방님은 저를 볼 때 늘 고마움과 애틋함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었는데 그자는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리면서 눈치를 보고 아주 음흉한 눈빛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재수 씨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은밀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다음날 원님은 승룡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 시집을 찾아갔다오.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듣자하니 승룡이가 돌아왔다 하여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냐, 어서 오너라. 우리 애가 5년 만에 돌아왔지 뭐냐. 승룡이 널 보면 좋아할 게다. 승룡아, 네 벗이 왔다. 최 부자가 소리치자 비단 옷을 걸친 개똥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 나왔소. 그런데 그자는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지. 원님이 속내를 감추고 술상을 받으면서 슬쩍 물었으나 역시나 가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오. 아,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머리를 부딪혀서 기억을 잃었네. 가짜가 아무리 둘러댄다고 해도 얼굴 생김이 비슷하다는 것 말고는 승룡이와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라. 허허, 분명 얼굴은 비슷하나 그가 아니로다. 내 진짜 친구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날부터 원님은 관졸들을 풀어서 승룡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소. 그리고 마침내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 암자에서 승룡을 찾아낸 거요. 이보게, 자네 승룡이 맞지? 다 해진 누더기 승복을 입은 행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소. 몇 년의 세월에 얼굴은 상했으나 그 선한 눈매는 분명 승룡이었던 거라. 아니, 자네는... 그래, 역시 자네는 친우를 한눈에 알아보는구먼. 이복의 승룡이 어쩌다가 이곳에 있는 게야. 이미 이 몸은 속세를 떠난 몸이니 돌아가 주시게. 이런 답답한 사람아, 자네 집에 자네 행세를 하는 가짜가 들어앉아 있네. 자네 부모님이 그자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게 생겼단 말일세. 그 또한 부모님의 업보가 아니겠는가. 원님이 승룡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지. 그럼 자네 아내는 어찌할 겐가? 그 사람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네. 오래전 내가 절에 들어가 공부할 때 외간 남자를 방으로 들여서 이런 미련한 사람을 보았나? 그것이 다 오해였다면 어찌할 텐가? 원님은 승룡의 아내에게 들은 아버지의 신발 사건의 전말을 쏟아냈다오. 아버지가 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신발을 둔 것이지 외간 남자를 들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지. 자네 부인은 가짜를 단박에 알아챘다네. 하지만 끝내 한겨울에 맨몸으로 쫓겨났단 말일세. 그제야 승룡은 아내를 오해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오. 가세, 당장 가세. 며칠 뒤 관아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소.
원님이 엄숙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그 앞에는 최씨 부부와 승룡의 아내, 가짜 아들 개똥이, 그리고 승룡의 삼촌이 서 있었지. 모두들 들으시오. 오늘 이 자리는 최부잣집의 핏줄을 가리는 엄중한 자리오.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아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다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지. 그리고 최부자 내외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오. 두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을 쪼개어 놓은 듯이 똑같이 생겼던 거라. 원님은 쫓겨났던 며느리를 앞으로 불러내며 말했지. 저 두 사람 중에 당신의 지아비가 있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갓을 쓰고 수척한 얼굴을 한 사내 앞으로 걸어갔다오. 사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 서방님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삼촌이 나서면서 소리쳤지. 형님, 아무래도 며느리가 앙심을 품었나 봅니다. 어디서 가짜 놈을 데려와서 농간을 부리는 겁니다. 최부자 내외는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어느 쪽이 진짜 아들인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지. 그때 원님이 가짜에게 가서 큰 소리로 호통쳤다오. 지금이라도 내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끝까지 내 놈이 승룡이라 우긴다면 진짜인 척 속이고 노부부를 기만하여 남의 재산을 탐한 죄로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원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개똥이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소. 살려주십시오, 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최부자 나리의 동생이라는 분이 아들 행세만 잘 해주면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기에 그만. 아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개똥이의 자백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부자 내외를 비롯하여 많은 구경꾼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 저놈과 저놈을 사주한 삼촌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하늘을 속이고 천륜을 어지럽힌 죄,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게. 이때 승룡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오. 그는 쓰러진 부모님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포박당하기 직전인 개똥이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지. 이 사람을 벌하지 말아주게. 만약 이자가 아니었다면 내 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미 이 세상 분들이 아니었을 걸세. 헛된 희망이었을지언정 가짜 덕에 병석에서 일어나셨지 않은가. 어리석은 오해로 부모와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나 또한 죄인이네. 가짜가 저지른 죄의 무게와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승룡은 자신의 과오를 담담히 인정했소. 자네 덕에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니 자네는 내게 원수가 아니라 은인일지도 모르겠네. 오히려 고맙네. 그 말에 관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 이에 원님의 판결이 내려졌다오. 삼촌 최 씨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태형 100대에 저하노라. 그리고 가짜 아들 행세를 한 개똥이는 승룡의 청에 따라 죄를 사하되 이 고을에서 영구 추방하노라. 이리하여 진짜 남편과 가짜 남편을 한눈에 알아본 현명한 아내 덕분에 승룡은 그 길고 긴 오해의 굴레를 벗고 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최부자 내외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저 아들이 제 하는 대로 믿고 바라보게 되었다오.
승용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자식들을 낳아 화목하게 지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성공한 인생이라 하겠소.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